그 다음에 5장은 이제 공통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통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라고 해서 5장도 앞에 그 2장 3장과 함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6개의 절은 특히 요 파트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1절은 이행기 시기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구제권을 또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원래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기간이 지나야 제가 안 했어 라고 해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CISG에서는 기다려볼 필요도 없어. 그죠? 지금 하는 거 봤더니 쟤는 안 할 게 뻔해 라고 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1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의 형태 자체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분할이행 계약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71조, 72조, 73조가 요 내용이 되는 거고, 뭐 각각 비교, 각각 10점짜리 조항별 비교. 그래서 71조하고 72조는 세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1조는 이행기 전에 이행 정지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제권이고, 72조는 이행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제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정을 비교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73조는 분할이행 계약에서의 계약 해제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10점짜리로 나온다라고 하면 73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독립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71, 2조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은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조항이고, 이 조항을 이해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2절 내용적으로는 74조부터 77조까지 내용인데, 이 조항은 뭐냐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거예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 말은 뭐냐면,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중에 요와 관련된 구제권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요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제권의 총괄 규정에. 그래서 구제권의 총괄 규정에는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들어가 있고,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또 손해배상 청구권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CISG에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반드시 45조하고 45조하고 61조의 구제권이라고 하는 구제권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놓고 야,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74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쓰면 그냥 방법만 제시를 한 거예요. 당사자의 권리는 여기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권이 갖는 의미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관련된 조항 하나 들어본 거 있어요. 명시조항, LD조항,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들어봤죠. 그 얘기할 때 같이 설명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작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 당사자가 이 구제권을 행사하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니? 라고 하는 게 이 조항이에요. 그래서 74조부터 77조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실제 시험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시작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74조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74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으로 해줄게, 그 다음에 무조건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게 라고 하는 금전보상과 완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특칙으로서 75조하고 76조에 그런데 만약에 계약 해제가 되고 대체 거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에 따라라 요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칙에 대해서도 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고 대체 거래가 없고 시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에는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되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77조는 이른바 그 신의칙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손해 경감 또는 방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조항도 우리가 뭐 여러 번 언급을 할 텐데 큰 의미로서는 이제 신의칙의 원칙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관련된 조항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계약에 있는 계약 당사자들이 당연히 신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알겠죠. 손해 경감 또는 방지 의무. 손해가 일어나 비가 오고 있는데 부술비가 내려라고 하면 내 잘못이 아니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포장으로 뭘 덮어놔야 되겠죠. 근데 야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노출시켜놔 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너가 충분히 경감이나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 한 거니까 라고 하는 계약의 신의칙 위반이야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77조도 조항의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이 될 조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2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 74조 내지 77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제3절은요. 제3절은 78조죠. 그래서 78조는 소위 말해 뭐 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뭐 요거 하나 조항을 가지고 뭐 시험에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78조는 제가 그 앞단에 다른 조항 설명할 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절은 면책 규정이고, 요 얘기는 물론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요 조항의 성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CISG의 기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무과실 책임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임이 있든 그러니까 과실이 있든 없든 고의든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위반이 있으면 존재한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유일하게 하나의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예외가 요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은 81조부터 84조까지고요. 요거는 계약 해제의 효과. 그래서 요것도 10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50점짜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약 해제권이라고 하는 요러한 개념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 그 계약 해제권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계약 해제의 효과, 계약 해제가 되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CISG 81조부터 84조까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그대로 답안에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가 앞서 여기 그 25조 얘기했다시피 CISG에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개만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질적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그 다음에 계약 해제와 관련된 구제 수단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제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뭐 요건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계약 해제의 효과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 5절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85조부터 88조까지 내용이고, 이것도 기본 컨셉 자체는
신의칙의 개념이에요. 신의칙의 개념으로서 물품을 보존하고 관리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물품을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 맞춰 가지고 85조에서는 매도인의 물품 보존, 그 다음에 86조에서는 매수인의 물품 보존, 그 다음에 87조에서는 제3자의 창고에 기탁 가능, 그 다음에 88조에는 때에 따라서는 매각도 가능하다라는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85조 내지 88조의 전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조항 하나하나도 뭐 10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단답형 수준으로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도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편 물품의 매매편은 이제 보다시피 총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편은 이제 최종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 규정. 그래서 4편은 최종 규정으로 되어 있고, 최종 규정은 89조부터 이제 101조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95조하고 96조 요 정도만 우리가 저기 그 1조하고 12조 공부를 할 때 한번 체크하는 정도. 그래서 마지막 4편에서는 뭐 이게 뭐 발효국 요건, 발효 요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나머지 크게 의미 없고 95조랑 96조를 다른 조항이랑 이제 결합했을 때 한번 활용해서 해석을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CISG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이제 전반적인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과론적으로는 다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개별 조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소위 말해 나무만 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항상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로 따지면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 뭐 1분 또는 30초 정도 할애해 가지고, 야, 이렇게 그룹핑으로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눈에 익혀 두시란 얘기죠. 이것만 잘 활용해도 CISG와 관련된 문제의 의 부분은 그냥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래 너가 물어본 내용은 CISG의 어떤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네가 물어본 거는 몇 조다 이하 뭐 해당 조항 중심으로 상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만 써도 그럴싸한 의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1조는 뭐 2조는 뭐 3조는 뭐 이렇게 외우는 건 정말로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뭐 시험을 보는 게 합격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조항 다 외워야지라고 해서 뭐 1조, 2조 막 눈 감고 뭐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항을 자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뭐 희미하게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또는 뭐 매도인 먼저 나오고 매수인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반복하다 보면 그게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수업을 한참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몇 조도 외워야 되냐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결론은 뭐예요? 외워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건 정말 안 된다. 우매한 짓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봐가지고 외워지는 것, 자주 들어서 외워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인 거고, 뭐 조항을 뭐 눈 감고 외워야지 이거는 절대로 지양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개별 조항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실 거고요. 쉬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조부터 해가지고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